한 사람이라도 진심을 다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이 많이 달라질까요? 키가 작아서 자전거 페달에 발이 닿지 않았던 이 아이는 페달이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는 탈 것에 대한 꿈을 가집니다. 30년 후 마침내 이것을 개발한 남자는 역사에 큰 한 족적을 남겼고 그 뒤에는 남자의 인생을 바꿔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44년 바이에른 독일의 작은 마을 바덴에서 태어난 벤츠는 홀어머니 가정이었기에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증기기관사였던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지만 기계 시대였던 산업혁명의 파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벤츠도 아버지처럼 탈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물려받은 유전자까지 더해지니까 어렸을 때부터 벤츠가 잡다한 기계 설비나 정비에 대한 지식은 동시대 나이 중 최고였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으로 금전적인 이슈 없이 20세에 과학기술 전문학교를 졸업한 벤츠는 4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했고 3년 만에 직장 생활에 대한 심각한 고민으로 고비가 찾아옵니다. 대학 내내 말없이 움직이는 마차를 만들기 위해서 증기기관 다음 기술을 공부해 왔었는데 잡다한 기계 정비만 하는 직무가 본인의 꿈을 펼치기에는 여간 시원치 않았었던 거죠. 직장을 탈출하는 방법은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한 벤츠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스스로 탈 것을 만들어 보는 거야. 이 결심을 한 게 1871년 고작 27살 나이였습니다. 근데 벤츠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아직 자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한 벤츠를 대학생 때부터 만나준 여자친구 베르타 링거 때문이었죠. 곧 결혼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직장을 때려친다고 하면 결과는 뻔하겠죠. 하지만 베르타는 흔쾌히 결혼을 수락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집이 금수저였고 벤츠의 천재적인 가능성을 크게 봤었던 거였겠죠. 이때 벤츠의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던 아우구스트 리터라는 경영인이 있었는데요. 사기꾼 기질이 컸던 인물로 벤츠 사업을 크게 말아먹었습니다. 회사의 많은 자금을 몰래 횡령했었던 거죠. 그래서 은행에 공장 압류까지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베르타는 차곡차곡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결혼지참금, 쉽게 혼수 자금을 털어 벤츠에게 모두 투자하여 공장을 살리게 됩니다. 결국 1872년 28살의 나이로 둘은 스몰 웨딩을 치룹니다. 그리고 벤츠의 사업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베르타가 모아놓은 돈으로 간간히 산소호흡기를 달았죠. 항상 아내에게 감사하며 벤츠는 표면적으로 기계 제작 일을 해내면서 엔진 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근데 베르타는 왜 이렇게 벤츠를 믿었을까요? 엔진에는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엔진의 외부에서 연료를 태우는 게 외연기관, 내부에서 태우는 게 내연기관이겠죠. 외연기관의 근본이 되던 시절이 바로 벤츠가 살았던 산업혁명의 부흥기 19세기였습니다. 이때 가장 주된 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언급해온 증기기관차였습니다. 증기기관을 움직이려면 석탄을 태워서 뜨거운 가스로 물을 끓인 다음에 그 증기로 동력을 만드는 건데 문제가 에너지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손실되는 열 에너지가 극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실의 크기를 무지막지하게 키워서 연료를 엄청나게 부었었던 거죠. 그래서 주로 덩치가 큰 선박이나 기차에 쓰였습니다. 근데 내연기관은 연료를 내부에서 태워 폭발시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연기관에 비해 크기도 훨씬 작고 손실되는 열 에너지도 적었었던 거죠. 벤츠는 이것을 마차나 자전거에 달려고 했습니다. 탈 것의 미래라고 생각했고 베르타도 공감했기 때문이었겠죠. 1886년 결혼 후 사업을 시작한 지 언 1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벤츠는 페이던트 모터바겐이라는 이름을 가진 최초의 사행정 가솔린 엔진 3륜차를 개발하죠. 마침내 정식 출고를 앞두고 대중 앞에서 떨리는 시운전을 해보는데요. 이게 기계 오작동으로 벽에 처박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틈을 타서 평소 자동차 만든다고 홍보를 하던 벤츠가 눈에 가시라고 생각했던 경쟁자들이 안전성을 핑계삼아 도로에 위험한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이 행사가 심각했었던 사건인 게 벤츠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츠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자본금 회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벤츠는 집에서 고민만 하면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물론 페이던트 모터바겐의 정식 출시도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세주 베르타가 또 등장합니다. 1888년에 방구석에서 고민만 하던 벤츠와 모터바겐을 계속 보고 있자니 베르타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베르타는 벤츠가 잠든 이른 새벽에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떠납니다. 물론 페이던트 모터바겐을 타고요. 마나임에서 친정 포르체임까지 왕복으로 대략 200km가 되는 거리인데 쉽게 말해 서울에서 청주까지 왕복하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차로도 운전하기 굉장히 피곤한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라고도 보기 어려운 3륜
3륜차를 가지고 간 겁니다. 1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브레이크 문제, 냉각수 문제 등 자잘자잘한 이슈들을 베르타는 직접 고치면서 이동을 한 거였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충격적인 건 이 자동차의 바이럴 마케팅을 노리고 여정을 떠난 거였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몸소 대중에게 증명하고 세간의 이슈를 받기 위해서였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사건으로 베르타 벤츠는 최초의 여성 운전자, 최초의 장거리 운전자로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베르타의 용기 있는 도전을 계기로 벤츠의 신화는 해외에서 많은 투자를 받게 되고 부자들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1899년 공개 주식회사로 거듭납니다. 이때부터 유럽에서 택시는 거의 다 벤츠였었습니다. 이렇게 벤츠의 시작이 열렸습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던 칼 벤츠를 계속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은 그의 천재성이 아니라 베르타였던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자동차를 만든 건 벤츠였지만 그 벤츠를 만든 건 베르타였죠. 벤츠의 풀네임을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또한 메르세데스 벤츠를 갖고 있었던 그룹은 다임러 에이지였습니다. 고틀리프 다임러도 벤츠와 동시대에 가솔린 자동차를 꿈꿔왔던 엔지니어였습니다. 1886년 벤츠가 3륜차를 시연할 때 동시대에 최초의 4륜 자동차를 내놓은 사람이었죠. 후에 다임러는 DMG라는 회사를 세우고 레이싱카 개발에 주력하면서 회사를 키웠습니다.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포지션인 벤츠와는 조금 다른 노선이었지만 독일에서 두 회사는 최고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경제 침체로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1926년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됩니다. 이게 메르세데스 벤츠 에이지였죠. 그럼 메르세데스는 어떻게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DMG는 레이싱카를 주력으로 하는 만큼 돈이 많은 카레이서들에게 러브콜이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중 유명한 레이서 중 한 명인 에밀 옐리네크라는 레이서였는데 이 사람이 주문한 레이싱카 이름을 메르세데스로 지어주었습니다. 그의 딸 이름 메르세데스 옐리네크에서 따온 겁니다. 1902년에 출시한 이 머신은 차대가 낮고 빨랐습니다. 당시 자동차 업계의 판을 휩쓰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죠. 레이서가 에밀 옐리네크에서 에밀 메르세데스로 개명할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DMG도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름값이 엄청났습니다. 따라서 서구권과 자동차 종주국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우리나라처럼 벤츠라고 부르기보다는 메르세데스라고 부르는 게 아직도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자동차 하면 메르세데스였습니다. 심지어 벤츠의 합병 제안을 수차례 거절할 정도로 DMG의 콧대는 엄청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중차를 주력으로 했던 벤츠와는 달리 퍼포먼스 위주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방향성도 있었지만 다임러의 인생의 단짝이자 DMG의 멤버 중 천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1886년 다임러와 함께 엔진 설계를 연구했고 다임러와 DMG를 같이 세운 장본인이자 다임러가 일찍 죽어서 레이싱카 엔진을 만들면서 DMG를 꽉 채운 게 바로 이 천재 엔진 디자이너인 비렐름 마이바흐였습니다. 눈치채셨겠죠? 그 이름은 세계 3대 럭셔리카 중 하나인 벤츠의 마이바흐입니다. 마이바흐는 이사회의 갈등으로 결국 DMG를 퇴사하고 1921년에 아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판매 부진이 된 마이바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1960년대에 다임러 벤츠 그룹에 흡수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다사다난하고 복잡했던 메르세데스 벤츠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차, 항공, 레이싱 모든 기술을 섭렵하면서 자동차 역사에 큰 지표를 세웠죠. 이 브랜드는 이때부터 현재까지 성능이나 엔지니어링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을 유지하면서 품위를 잃지 않는 우아함을 결합한 디자인 테마를 지속하면서 추구해왔습니다. 벤츠가 만들면 다른 브랜드가 뒤따라오는 반도는 당연한 거였죠. 대중성과 안정성을 추구한 벤츠 퍼포먼스를 추구했던 DMG, 럭셔리를 추구했던 마이바흐, 도로 위의 삼각별, 땅, 바다, 하늘을 상징하며 육해공의 최고가 되겠다는 다짐을 한 회사, 타임리스라는 가치로 시대를 초월하고 클래식한 진수를 보여주는 럭셔리한 브랜드이자 우아한 세단부터 날렵한 쿠페, 스타일리시한 컨버터블과 다목적 SUV까지 끝없이 세분화된 세그먼트를 대중들에게 럭셔리 라이프로 선사하는 궁극의 브랜드로 각인되었죠. 베르타의 과감한 운전이 아니었다면 벤츠와 모터바게는 역사적으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200km의 운전을 해보고 느낀 베르타의 피드백으로 브레이크 문제, 냉각수의 위치, 운전대 조작법 등을 개선해서 긴 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몸소 체험을 했고 이를 통해 수많은 특허를 등록했으며 로드트립을 실현할 수 있는 더 완벽한 자동차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석탄을 대신하여 폭발을 더 잘 일으키는 원료인 가솔린에 대한 아이디어도 벤츠에게 매일 베르타가 건네준 과일 끓인 물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벤츠는 최초의 가솔린 엔진 자동차를 만든 위인으로 기록되었죠.
에밀 옐리네크에게 줄 자동차를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이름을 지어준 다임러의 절친이자 엔진 디자이너인 바로 그는 마이바흐였고, 이 차는 DMG라는 회사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마이바흐를 후대의 헌정으로 다임러 벤츠가 부활을 시킵니다. 독일의 럭셔리의 진수를 보여주는 타임리스 디자인은 이렇게 완성되죠. 메르세데스 벤츠 이야기를 보면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가, 이 덕목이 왜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정서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공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벤츠는 참 스토리가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왜 럭셔리의 대명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의 극작가가 일부러 다이나믹하게 돈 받고 쓴 수준일 정도로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류애적 가치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프리미엄의 끝판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자동차는 뭐다? 벤츠 그리고 마이바흐다.